뉴스 속으로. 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의 모리스창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추진 상황이 삼성전자 경영의 역풍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은 현재 기술상 일부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해외 200여 곳에 미국 대사 후보 물색에 들어간 가운데 차기 한국 주재 대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소식을 전해주시기에 앞서서 지금 서부 쪽의 하늘, LA의 서부 쪽 하늘이 지금 연기가 뿌옇게 지금 매연이 지금 꽉 찬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리부에서 지금 발생한 프랭클린 산불이 이 시간 현재 벌써 2,200 에이크로 지금 늘어났다라는 소식인데요. 오늘 새벽에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릴 때 1,800 에이크였는데 네. 이제 2,200으로 됐으니까 이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빠릅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오늘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 웬만히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오늘은 바깥 나들이를 좀 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대만의 TSMC 창업자 모리스창 회장이 현재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상황이 삼성전자 경영의 역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대만의 TSMC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이기도 하죠. 올해 93살의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 회장이 자서전 출간 기념 행사에서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그에 따른 탄핵 추진 상황이 우리의 경쟁 회사인 삼성의 반도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삼성의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삼성은 그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줄기차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창 회장이 일부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삼성이 TSMC보다 한 발 앞서서 선진적인 방식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 다시 말해서 반도체 크기를 줄이고 전력 사용도 감소시키면서 반도체의 성능 자체는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초첨단 기술을 먼저 도입을 했는데 불량품을 줄이는 수율 측면에서는 삼성이 TSMC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 회장이 과거에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초청으로 경기도 기흥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만났던 사실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이 회장이 그 당시에 대만은 반도체 사업을 할 만큼 대규모 자본이 없고 충분한 인재도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과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그렇게 강조했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스 창 회장은 그 당시 수십 년 전에는 잘 모르는 악마가 잘 아는 악마보다 더 사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서 지금도 개인적으로 삼성과의 협력은 TSMC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삼성이 자기네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네 회사보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삼성이 훨씬 앞서갔는데 이제 TSMC가 삼성을 앞선 상황에서도 업무 협조가 그다지 자신들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참 삼성도 정말 어떻게 대를 물려가면서 더 좋아져야 할 텐데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 보면은 이것도 참 문제네요.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늘 미국의 국방장관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가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런 말을 했다네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면담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아무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상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오스틴 장관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만났는데요. 세계가 주간 단위로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국의 계엄령 사태 그리고 최근에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 붕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 역사적 사건이 될 것 같다면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정됐던 서울 방문을 계엄령 때문에 취소하고 동아시아 일본만 방문하기로 결정한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지적한 대로
지금 아시아는 매우 역동적인 시기이고 일본의 견실함에 감사를 한다. 그리고 영내 평화, 초석, 안정 이런 것이 미일 동맹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앞서서 오스틴 장관은 도쿄의 요코스카 해군 기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서 연설을 가졌는데요.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철동 같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굳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서 대한민국이 정치적 도전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도발을 감행할 만한 변화가 없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요. 200여 곳의 해외 주재 미국 대사 후보 물속에 들어갔는데 다음 한국 주재 대사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고 또 폴리티코가 보도했거든요. 내용도 알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차기 한국 주재 미국 대사 인선이 주목되는 이유가 북한과의 긴장 때문인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화요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대한민국 정국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차기 미국 대사는 지난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때문에 한국이 휘청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소용돌이 한복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이 영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상황인데 한국 주재의 미국 대사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서 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대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이고 분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훌륭하고 역량 있는 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던 필립 골드버그 현 주한 미국 대사는 행정부가 교체되는 다음 달 내년 1월에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네. 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결국 74년 전 6.25 전쟁처럼 끝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게 6.25 전쟁처럼 끝난다는 얘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네, 한마디로 그 분단 상황에서 현재의 국경이 굳어지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2달이 지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로 접어듭니다. 전쟁이 만 3년을 넘기게 되면 아주 긴 장기전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서로 밀고 밀리는 전투를 거듭하다가 전선이 고착화되고 그런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서방 측이 끊임없는 소모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평화 협상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의 유명 싱크탱크들은 아예 한국전쟁 모델이라는 용어를 구사하면서 이런 휴전, 종전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5분의 1, 약 20%의 영토를 뺏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와 협력관계 속에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휴전, 종전 내용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 측이 마련했다는 평화협상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지금의 전선을 동결해서 양국의 새로운 국경 경계로 삼고 비무장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처럼 평화유지군을 배치한다. 즉 21세기 유럽 한가운데에 제2의 한반도를 만들겠다. 이런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한반도식 모델 과연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원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전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런 모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식 휴전 결사반대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한반도화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군 정부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한국처럼 분단된 휴전 상황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바로 총성이 그치는 순간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대한민국처럼 이념적인 내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또 러시아가 절대 우크라이나를 휴전협정 이후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우크라이나 사회와 경제를 불안하게 그렇게 도발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전쟁, 선전전, 홍보전까지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비록 우크라이나가 지금 겉으로는 단결이 돼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몸과 마음이 느슨해지면 또다시 쪼개지고 민족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국민 모두 분열되는 와중에 점점 더 큰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우크라이나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미래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자, 시리아가 이 독재 정권이 끝나고 지도자가 러시아로 망명을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또 이 독재 정권 붕괴에 따른 혼란을 틈타서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영토 확장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상대방의 위기가 자신들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골란 공원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휴전 협정 때 합의를 했던 두 나라 간의 비무장 완충지대까지 넘어서서 시리아 영토를 향해서 탱크로 밀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리아 안에 있는 군사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대규모 공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탱크가 오늘 국경을 넘어서 반군이 장악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불과 20마일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을 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사드 정권이 붕괴한 뒤에도 시리아에 남아있는 전략 무기를 파괴했다, 이런 명분으로 지금 대규모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공습을 넘어서 정권 붕괴 며칠 만에 지상군 투입까지 감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시리아 반군 연합이 수도를 함락하고 아사드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로 도피를 했는데요. 독재 정권이 몰락한 그런 권력의 공백이 생긴 틈을 타서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시리아에 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전국 곳곳에 있는 무기 창고, 비행장, 방공망, 화학무기 공장, 연구소까지 일거에 공격하면서 국방 체계 전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은 지난 67년도에 3차 중동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시리아 땅이었던 골란 공원을 이스라엘이 빼앗았고, 지금까지도 골란 공원의 80%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UN 감시군이 비무장 완충지대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입한 것은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솔직히 이것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지역은 74년도 협정에 따라서 50년간 완충지대로 정의가 됐지만 이제는 그것은 무너졌다, 시리아 군대는 진지를 포기했다, 이렇게 좀 궤변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리아가 이렇게 되니까 위에 있는 터키에서도 지금 또 쳐 들어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 뭐 미국도 지금 반군 쪽에 이 점령하고 있던 곳을 뭐 지금 폭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라는 지켜야 되는데 이 국민들이 지키지를 못한 거죠. 그렇죠. 네. 자, 미국의 유명 사전 출판사인 메리엄 웹스터가 2024년 올해의 단어로 양극화를 선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영어로는 polarization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전 세계의 복잡한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하려는 미국인들의 욕구를 반영했다, 이런 설명이 뒤따랐는데요. 메리엄 웹스터는 양극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뚜렷이 대조가 되는 두 개의 대립으로부터의 분할이고, 특히 한 사회나 집단의 의견이나 신념, 이해관계가 연속해서 걸치지 않고 양극단에만 집중되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언론 매체가 양극화, polarization이란 단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한 가지 예로 팍스 뉴스 보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 후보의 이민자 위기 문제에 관련한 토론과 답변은 유권자의 양극화를 보여준다, 이렇게 전한 바가 있고요. 또 MSNBC 방송에서도 2024년 대선으로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양극화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보도됐다고 웹스터가 소개를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 9시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말레부에서 발생한 산불, 현재 지금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어서
이 전소 면적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산불 관련 소식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들어오실 때 보셨죠? 저 서쪽 하늘. 네, 뿌연 연기가 거. 뿌였습니다. 네, 아마 이 LA 한인타운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아마 밖에 나가면 좀 냄새가 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프랭클린 산불 뭐 불길이 뭐 이른바 이 폭발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발생한 이 산불, 오늘 아침까지 2,200에이커를 전소시켰는데요. 오늘 새벽 3시 기준 1,800에이커에서 400에이커가 그새 더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산불이 빠르게 번지는 건 여러 컨디션들이 합쳐진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선 하나가 위험할 정도로 세게 부는 강풍, 또 그에 더해서 엄청난 건조함, 그리고 낮은 습도 등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고 있나요? 산불이 발생했던 당시 돌풍의 최고 시속은요 65마일로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3시쯤엔 바람이 그나마 조금 약해져서 돌풍은 시속 40마일 정도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울시 산불과는 달리 소방 항공기가 밤새 날아다니면서 진화 작업 벌일 수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국립기상청은 오늘 새벽 무렵엔 다시 바람이 강해질 것이라고 관측했었는데 실제로 오늘 아침 6시 50분쯤에 바람이 또 강해지고 말았습니다. 네, 말리부에서 강풍이 그 정도였으면은 지금 다른 곳에서는 뭐 더 강력했다라는 얘기가 또 들리던데요. 네, 매직 마운틴 트럭 트레일에서는요 강풍이 무려 시속 93마일로 기록됐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납니다. 네. 팔로 솔라 트럭 트레일은 77마일, 옥리지 오일필드 74마일, 또 보니 마운틴 73마일, 라임 클린 리지 68마일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70마일을 넘나드는 정말 엄청난 세기의 강풍이 계속 불었습니다. 네, 습도도 매우 낮고 건조한데요. 그게 어느 정도로 건조한가요? 오늘 아침 산불 발생 지역의 습도는 5% 미만이었습니다. 네. 습도가 5%도 채 안 된다는 건 굉장히 건조한 거죠. 완전 바싹 네. 말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심지어 네. 2%까지도 기록이 네. 나왔었으니까요. 앞서 모닝뉴스 시간에 전해드렸듯 국립기상청은 LA와 벤츄라 카운티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이례적인 산불주의보인 특히 위험한 상황의 적색 경보를 발령했고요. 또 강풍 경보는 오늘 오후 1시까지 지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적색 경보는 내일 오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 속하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벤츄라와 LA 카운티 다수 지역들인데요. 먼저 벤츄라 카운티에선 타우전 옥스, 벤츄라, 옥스나드, 필모어, 오하이 같은 지역들이 포함되고요. LA 카운티에서는 말리부, 카노가팍, 산타클라리타, 또 액튼과 같은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들은 특히 더 건조한 편입니다. 네, 그게 그만큼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지난 10월 1일 우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기가 시작되고 나서 LA 다운타운에 내린 비의 양은 0.14인치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이맘때 시즌 평균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인데요. 보통 이맘때 평균적으로는 1.87인치 비가 내리는데 이번엔 0.14인치에 불과했습니다. 네. 비 소식은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LA와 벤츄라 카운티에 비 내릴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다음 주에 LA 지역에 상당한 양의 비 예보는 없다고 밝히고 아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마도 계속해서 건조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 산불이 좀 빨리 진압이 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말리부 주민들은 지난밤 사이에 뭐 긴급히 대피까지 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이 브루스 실버스타인은 말리부 시의원인데 어젯밤 말리부 시청 위 언덕에 위치한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연기 냄새가 났다 하고요. 그리고 어젯밤 11시쯤 이 시의원과 그의 아내는 말리부 언덕을 가로질러 곧 강풍으로 번지는 산불 관련 경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보로 인해 광범위한 대피가 이루어졌고요. 나가려고 보니까 이들 그 드라이브웨이에 위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더 밝은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밤 11시 20분쯤엔 불과 20분 만에 이 프랭클린 산불 불길이 그 언덕을 훑고 지나갔다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부
긴급하게 가방을 챙기면서 대피하려 했습니다. 대피 경보가 발령됐을 때 이들 부부는 PCH를 따라서 산타모니카로 5마일 정도로 운전해가 계속 전진했다 하는데 네. 그 산타모니카 한 호텔 방에 들어가서 TV 뉴스도 보고 또 그 집 주변에 설치된 링 카메라를 번갈아 가면서 봤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산불은 점차 밤새도록 그 실버스타인 시의원 집을 애워쌌다고 아이고, 하네요. 네, 일단 뭐 대피한 거는 다행인데 그런 상황을 이제 보면은 그 심정이 얼마나 참 생각만 해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실버스타인 시의원은 오늘 이른 아침 LA타임스 인터뷰에서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내가 방금 자신들 집에 방화수가 떨어졌다고 했다면서 집 주변의 잔디밭, 나무들은 활활 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시의원은 소방대원들이 나타났을 때 이젠 통제가 되는 것 아닌가, 잠시 동안 안전해 보였는데 그 후에 또 멀리서 불이 타오르는 걸 볼 수 있었고 불씨 덩어리가 마당으로 날아들었다고 전했습니다. 3시간 정도 동안 원격으로 보고 나서 카메라 하나는 망가졌다 하고요. 이 시의원은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그 순간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 또 커뮤니티에 대한 무력감을 느낀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집이 살아남았으면 하는 네. 바람뿐이고 다른 사람들의 집도 살아남길 바란다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네. 네. 렌초 팔로스 버디스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안이 자꾸 무너지면서 그랬죠. 문제가 있고 또 말리부 쪽에는 또 지금 올해는 또 산불 때문에 불타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나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네. 자, 한인 최초로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된 앤디 킴 뉴저지주 의원이 어제 취임 선서를 마쳤네요. 네, 한인 이민 역사 120여 년 만에 한인 연방 상원의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11월 5일 선거에서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의원 어제 선서식을 갖고 연방 상원의원으로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40대 초반인 이 앤디 김 의원 연방 하원 3선 의원을 역임한 바 있죠. 김 의원은 어제 이 연방 상원 회의장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그 주재로 열린 선서식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공직자로 헌신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취임 선서는 원래 1월 3일인데 필 멀피 뉴저지 주지사가 공석이 된 상원의원직에 앤디 김 의원을 조기에 임명하면서 선서식이 앞당겨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로써 연방 상원에 진출한 첫 한인 의원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는데요. 1993년 이곳 남가주 다이아몬드바에서 김창준 의원이 연방 의회에 진출한 뒤 두 번째로 2019년 1월 하원에 진출하고 이어서 첫 상원 진출 테이프도 끊었습니다. 이 김 의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김 의원은 어떤 분이에요? 1982년 보스턴에서 태어났고요. 시카고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또 백악관에서 일을 했었죠. 앤디 김 의원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였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때 난장판이 된 그 의사당을 묵묵하게 청소하던 그의 맞아요. 모습이 이제 네. TV로 장면을 타게 됐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당시 나와 우리 가족에게 기회를 준 미국을 위해 일해왔는데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내 일터인 의사당에서 남은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픈 마음을 갖는 건 자신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언급해서 상당히 큰 공감대를 불러왔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가 입었던 옷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기증돼서 화제가 그래요?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연방 하원 의원이 이렇게 상원 의원에 진출하게 된 거는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따로?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 게 작년 가을이었다 하는데요. 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당시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밥 메넨데스가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되니까 이제 그를 비판하면서 전격적으로 연방 상원 출마 자격을 얻게 됐고 그걸 선언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뉴저지주에서 인지도가 낮았었는데 그가 같은 당 소속 원로 정치인의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쉽지 않은 도전의 길을 택한 것이었고요. 다행히 당내 경쟁자들이 다 낙마하면서 이제 앤디 김 의원은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본선에서 호텔업계 거부인 공화당 커티스 배슈 후보를 맞아서 득표율 10%포인트 차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LA 한인회 제프리 사무국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회장님이 공석이어서 상당히 바쁘시죠? 네, 저희가 연말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인수인계 절차도 있고 해서 좀 바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저 새로 취임하시게 될 로버트 안 회장께서는 언제부터 일을 하시나요? 지금 한인회 대소사 업무는 지금 협업 체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공식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정식 1월 1일부터. 네.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제프리 사무국장님이 그쪽에 지금 혼자서 일을 하고 계시네. 저희 업체들 포함해서 저희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와서 같이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번에 비즈니스 보험, 비즈니스 세금 보고 준비와 관련된 이 세미나를 개최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누구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세미나입니까? 저희가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네. 팬데믹 시기 때부터 SBA, EIDL, PPP, RRF 이런 다양한 저희가 정부 프로그램들을 도와드리면서 스몰 비즈니스 분들을 도와드렸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세금 보고 상태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비즈니스 오너로서 갖추고 계셔야 될 것들이 좀 있었는데 부족한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셔서 저희가 SBA 관련 프로그램을 같이 제가 파트너로 하고 있는 KYC랑 항상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약 한 달 반 전에 그 주찬호 변호사님 통해서 그 노동법 변호사 그 세미나를 한번 했었고요. 이번에는 비즈니스 보험과 내년도 세금 보고를 앞두고 수잔한 대표님과 제임스 김 CPA님을 모시고 이번에 17일과 18일 연달아서 비즈니스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17일하고 18일이면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오후 6시에는 보험 관련 세미나가 있을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인 18일 오후 6시에는 비즈니스 세금 보고에 대한 준비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그 세미나는 직접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분들이 누굽니까? 지금 추잔한 대표님께서는 타운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솔레어 보험 솔루션 대표시고요. 그리고 제임스 김 CPA님께서는 타운에 너무 유명한 김앤리 CPA의 파트너 CPA님이신데 실제로 저희가 KYC가 하고 있는 다양한 스몰 비즈니스 관련 워크숍들에 항상 무료로 와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계시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네. 그러세요. 17일은 오후 6시부터 시작한다고 하셨고 18일은 몇 시에 시작합니까? 네, 두 날짜 동일하게 6시에 시작합니다. 예, 몇 시까지 하실 예정인가요? 6시부터? 6시부터 8시까지 예정을 하고 있고요. 약 1시간 정도 세미나를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찾아오신 분들의 개별 상담과 1대1로 궁금하신 분들을 전달을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미리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때 시간 맞춰서 가면 될까요? 그냥 오셔도 좋은데요. 미리 신청을 해주시고 오시면은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들이 오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워크숍을 준비하시는 강사님들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약을 하고 오시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예약은 어디로 해야 됩니까? 예약은 번호를 두 군데 드릴 건데요. 네. LA 한인회는 323-732-07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323-732-0700 네, 그리고 KYC는 213-335-1756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13-335-1756번. 네, 맞습니다. 네,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즈니스 세금 보고다 그러면은 어차피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CPA를 고용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실 텐데 이번에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갑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세금 보고 준비 세미나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팬데믹 때 많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함께 했었는데 저희가 대부분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하셨는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나 지원 방법들이 결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세금 보고를 갖고 오시는 사장님들이 보시고도 우리 비즈니스 세금 보고가 왜 이렇게 됐지?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때야 그걸 파악하시는 걸 보고 이게 이분들이 물론 CPA님께서 잘 챙겨주시겠지만 사장님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서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신 분하고 사장님이 그냥 CPA님한테 다 맡겨버리신 거하고는 차이가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 보고를 2025년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인데 세금 보고도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를 운영하셔서 처음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겠죠. 기존에 세금 보고를 하고 있지만 이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세금 보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 뭐 IRS 감사에 걸렸다라든가 또는 또 프리랜서로 자영업자로 일하는 분들이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세 가지 타겟 대상으로 나눠가지고 세금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라서 본인이 오셔서 좀 많은 정보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이런 내용의 세미나를? 세미나를 저희가 그 KYCC가 함께 이렇게 주제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세금 보험과 비즈니스 보험을 맞춘 이유는 내년도 25년도로 이제 연말이 맞아서 지금 정리들 하고 계실 건데 25년도 세금 보고를 앞두고 또 뭘 준비를 하시고 해야 될지를 좀 정하면 좋겠다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런 세미나에 많이 들어오십니까?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전에 저희 주천하 변호사님 때 노동법 변호사 할 때도 저희가 2시에 했기 때문에 사람이 좀 적게 오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40여에서 50여 명 정도 오셨고요. 이번에는 아예 시간을 오후 시간대로 하기 때문에 물론 저녁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 이거 퇴근을 하시거나 그 대신 대리자를 내보내시는 비즈니스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번에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CPA를 고용해서 세금 보고를 하더라도 또 업주 입장에서는 좀 알 수 있는 거를 좀 미리 상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이게 호응이 좀 뜨겁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나 그 비즈니스 세금 보고와 관련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실수를 하신 부분이 있나요? 제일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 보고에 있어서 세금하실 때 비즈니스 분들은 아무래도 익스펜스를 최대한 처리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비용 처리. 그렇죠. 그래서 네. 공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뭐 차량 비용 또는 뭐 출장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걸 제대로 정리가 돼서 보고를 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네. 제대로 그거를 증빙을 못 하셔서 실제로는 공제가 안 돼서 나중에 세금을 추가로 내셔야 되는 경우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비즈니스 규모에 따라서 CPA님을 아예 상시로 그냥 자기네 쉽게 말하면 재무 담당자로 임명하셔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세금 보고 때만 되면 이렇게 일부 비용을 주시고 이렇게 CPA님들을 이렇게 계속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그때그때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항상 어려운 정황에 놓이는 걸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비즈니스 규모가 작으면은 뭐 그때 뭐 세금 보고 시즌에 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뭐 규모가 작은데 뭐 그걸 굳이 회계사와 매번 만나고 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 싶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뭐 그 비즈니스 세금 보고도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지금 터보텍스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긴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벽히 아시면서 하시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본인도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지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혹시 이번 세미나에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가도 되나요? 네, 비영리 단체 운영하신 분도 오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비영리 단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큰 틀에서는 같은데 다만 이제 텍스 이제 익센트가 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이번에 또 그 비즈니스 보험 세미나도 지금 함께 하실 텐데 거기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지금 이게 취급이 될까요? 실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지금 그 많은 경우에 지금 워커홈 인슈런스 정도는 아시는데요. 네. 뭐 종업원들 일하는 직원들이 다치거나 해서 이제 그걸 보상해주는 보험인데 실제로 많은 비즈니스께서 그 외의 보험들, 예를 들어 일반 책임보험, 제너럴 라이빌리티라고 하는 책임보험, 그리고 자기네 사업체라든가 그런 건물이나 이런 거 사무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프로퍼티 인슈런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걸 좀 간과하시는데 비즈니스 관련돼서 자동차를 운영하시는 비즈니스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를 들어 트럭이라든가 뭐 딜리버리 차량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험을 또 안 나시고 그래서 상업용 그 자동차 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이 왜 필요하고 이런 보험들을 어떻게 잘 이용하실지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보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한인분들이 직접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가 지금 준비가 되겠네요. 네, 예전에 저희가 팬데믹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 이렇게 어려움 처한 것들 도와드리다 보면은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본인이 모르셨고 그런 정보를 알 기회가 없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번에 저희가 세미나를 두 번은 시리즈를 보험과 세금 보고에 대한 것들 준비했으니까 이번에 꼭 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셔서 비즈니스에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하는 세미나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고요. 혹시 개인 세금 보고와 관련한 세미나도 하실 예정이 혹시나 있으신가요? 네, 개인 세금 보고는 비즈니스 세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15일 세금 보고를 앞두고 그 전에 준비해서 저희가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주차는 혹시 어디에 해야 되나요? 네, KYCC 유가 하바드 KYCC 건물에 있는 그 주차장에 하시면 되고요. 네. 주차하시고 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셔서 300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저희는 한인회관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세미나 자체는 KYCC 회관에서 하는 거네요. 네, 이번에는 시간이 늦은 저녁에 하기 때문에 저희 예. 한인 아시는 것처럼 항상 한인회 주차장이 부족해서 코야탄 플라자를 이용하곤 했는데 예. 요새 여기 너무 말이 빨리 깜깜해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시는 거 조금 이제 안전상에 좀 걱정이 돼서 이번에는 KYCC는 이제 주차장이랑 건물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유가 하바드에 있는 KYCC 사무실에서 두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아유, 많은 분들이 한인회관으로 가실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날짜와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다음 주 17일 화요일, 18일 수요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비즈니스 보험 세미나가 있고요. 예약하실 전화번호는 한인회 323-732-0700번, 한인회 323-732-0700번, KYCC는요 213-335-1756번, 213-335-1756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 이 세미나는 KYCC에서 열립니다. 17일과 18일 모두 오후 저녁 6시부터 시작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인 회장님 아니고 제프리 사무국장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혹시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려움이 생겨서 당연히 한인회를 찾아오시고 KYC도 찾아가시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들이 들 만큼 사장님들께서 비즈니스에만 매진하시다 보니까 그 네. 비즈니스 플러스 오너로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 방법이 없다, 뭐 이런 기회가 너무 없어서 몰랐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네.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으니까 이번 세미나 오셔서 필요한 정보 얻으시고 또 본인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어려움이 있으시면 두 전문가분들한테 좀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 한인회 제프리 사무국장 함께했습니다. 자, 소설가 한강이 오늘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문학가 반열에 우뚝 섰습니다. 한강은 LA 시간으로 오늘 아침 7시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 홀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았습니다. 할리먼 종신 위원인 스웨덴 소설가 엘렌 마소는 시상에 앞선 5분가량의 연설에서 한강의 작품들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평했습니다. 이 시상식은 국왕의 입장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어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모차르트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강이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입장해 시상식장 중앙 이 무대 왼편에 앉았습니다.
또 부문별 시상 순서에 따라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에 이어 한강은 네 번째로 호명이 됐습니다. 문학상 수상자를 호명한 앨런 마소는 영어로 친애하는 한강이라고 부르면서 국왕 폐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나와주시길 바란다라고 청했습니다. 한강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가운데로 향하자 장례 참석자들은 모두 기립했고 그가 메달과 증서를 받아들고 환한 미소를 띠면서 국왕과 악수를 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스웨덴에 주로 열려 행사로 꼽히는 만큼 격식을 갖춰 진행이 됐는데 남성은 연미복, 여성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고 시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수상을 축하하는 음악이 연주됐습니다. 한강 작가는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입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2000년 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이고요.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은 1901년 이 상이 처음 수여된 이래 123년 만의 일입니다. 노벨상을 상징하는 블루 카펫을 밟은 한국인도 한강인 처음인데요. 평화상 시상식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려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슬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한강과 더불어서 물리학상 존 호필드, 제프리 힌튼, 생리의학상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러브컨, 화학상 존 점포와 데미스 허사비스 그리고 데이빗 베이커가 메달을 받았습니다. 1시간가량의 시상식을 마친 수상자들은 스톡홀름 시청사 블루홀로 자리를 옮겨서 연회에 참석하고요. 국왕과 총리가 참석하는 이 연회는 식사와 음악 연주 등을 곁들여서 4-5시간가량 이어지는 행사인데 연회 말미에는 수상자들이 짧게 소감을 밝힙니다. 시상식 자리에는 1,500여 명이 자리했고요. 이 연회에는 1,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수상자가 연회에 지인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출판사 관계자도 자리를 예정할 예정입니다.